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이 단순한 관광용 여행이 아닌 무언가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몸의 치료를 위한 목적 등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도수 치료에 크게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태어날 때부터의 희귀병으로 인해 몸에 척추뼈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다는 한 호주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호주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으나 삶을 포기하기 전 찾은 한국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을 찾게 되어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척추가 없이 생활하는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게 된 지 약 3년이 넘은 세상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 로버트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너무나 힘들게 지금의 이 글을 특수하게 제작한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해 작성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저희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위한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힘이 샘솟고 있는 상태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정말이지 유별나고도 특이한 사람인데요.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야 할 척추뼈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고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척추뼈를 제외한 다른 신체들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가까스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서 척추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태어난 호주에서마저도 평생을 의학 연구만 해온 의학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알지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척추에 관한 질환은 정말이지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병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제가 마치 문어나 오징어처럼 뼈가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연체동물처럼 보이겠지만 저의 지능과 언어 발달에 있어서만큼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기에 그 점은 너무나 긍정적인 위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저와 엄마의 곁을 도망치시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호주의 마을에서는 척추가 존재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목이 뒤집어진 사람이 걸어간다면서 손가락질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집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조차도 집 창문을 돌로 깨거나 알 수 없는 주문이 적힌 듯한 종이를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겉면에 수백 개를 붙이며 저라는 사람이 마을에서 떠나도록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더군요. 하지만 학생인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나 저를 지탱해주는 특수한 지지대에 도움 없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저는 목뼈가 상당히 흐느적거리며 몸 자체에 힘이 없는 너무나 기괴한 모습의 사람처럼 보였기에 이미 그 어린 나이일 때부터 저는 타인의 이러한 혐오적인 시선들에 상당히 적응한 채로 제 삶을 포기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저의 몸을 지지해주는 특수한 목발의 도움을 받아 너무나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목이 완전히 뒤로 꺾인 저를 어떠한 호주의 시민이 보고는 귀신으로 착각해 제 몸을 밀치고 가버려 저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해질 뻔한 경험도 있기에 저는 어느샌가부터 밖으로 돌아다니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타인의 이러한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더욱 절망적이었던 사실은 제 몸의 근육이나 다른 기관들이 커질수록 저의 몸을 지탱해주는 그나마 남아있던 아주 조금의 척추뼈조차 더욱더 큰 피해를 받으며 제 몸은 점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저를 본다면 정말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조차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 기괴한 모습 그 자체였죠. 그리고 아마 그때쯤 저희 아버지는 이러한 저를 향한 타인의 시선들을 못 견디시고는 저와 어머니의 곁을 도망치시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척추뼈를 유지하기 위한 골밀도와 관련된 상당한 비용의 재활치료. 비용과 병원비는 아마 지금은
우리 가족의 곁을 도망치신 아버지에게 심각한 부담이었을 테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저의 모습조차 큰 부담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죠.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아버지라도 몸에 척추뼈가 전혀 없이 마치 문어와 같은 몸의 형체를 가진 저희 아들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지금의 아버지처럼 그 정도의 노력을 했을지조차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사라진 아버지는 저와 엄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문제였던 것은 평소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던 어머니 옆에서 건설회사 기술직으로 일하던 어느 정도 생활에서의 시간적 여유가 있던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시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전혀 우리 가족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제가 다니고 있던 호주에서의 장애인 학교 등하교를 담당해 주시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를 잃은 것과 동시에 제 삶의 한 부분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제가 살고 있던 동네의 마을 주민들은 더욱더 감정적으로 저와 엄마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는 저의 근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의 집으로 돌들을 던지거나 집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짓 경찰 신고를 해서 저와 엄마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 더욱 좋지 못했던 사실은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의 척추 재활 치료를 더는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로 출근하셔야 했고 평일 오후나 저녁쯤 저의 척추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척추는 그나마 유지해주던 재활 치료마저 받지 못해 몸의 이곳저곳이 더욱 늘어지게 되면서 있던 척추뼈가 굉장한 압박을 받아 근육통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척추에 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는 저를 주로 담당해 주시던 한국인 간호사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에게서 걸려온 유일한 전화였죠. 그 한국인 간호사분은 어느샌가부터 척추에 관한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이유가 있냐면서 재활치료 주기를 계속해서 놓치게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목뼈나 다른 부위를 지탱해주는 뼈들이 점점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매우 따뜻한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호주의 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간호사분이 저희 척추에 관한 재활치료를 담당해 주셨지만 이 한국인 간호사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호주인 간호사들은 저의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것에 저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소름 끼친다면서 거부했기에 저는 그 한국인 간호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결국 그 한국인 간호사분에게 왜 재활치료를 갈 수 없는지의 이유와 현재 저와 엄마가 처한 가족적인 상황마저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원의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얘기하지 못했겠지만 대부분의 호주인 간호사들이 저의 꺾여버린 목의 모습에 기괴한 감정을 느낄 때 지금의 한국인 간호사분은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의 발판으로 삼아 힘들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주시던 한국인 간호사분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의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방법은 어떠냐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는 마을에서는 척추뼈가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저의 기괴한 모습에 사람들이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나 가끔 몇몇 주민들이 저를 귀신이나 괴물로 착각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준다는 것은 지금 저의 몸 상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상의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시선이 발전되어 있는 한국과 비슷한 나라로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셨죠. 사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척추뼈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 뒤로 이동해버린 목과 제대로 형태조차 잡히지 못한 팔과 다리가 정말 문어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비난은 감수할 수 있었지만 집안에서조차 이러한 호주인 주민들의 괴롭힘을 견뎌내야만 하는 사실은 큰 고통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추가로 그 한국인 간호사분은 한국에서 도수치료와 관련된 치료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의 저희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받는 기본적인 재활보다 훨씬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일 것이라면서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었습니다. 모든 통화가 종료된 후 저는 유튜브로 한국의 도수 치료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날 밤 어머니에게 한국인 간호사분과 나누었던 대화를 하나씩 얘기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집으로 오는 우편물조차 훔쳐가는 마을 주민들의 태도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에 대화는 어느 정도 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단 1차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인 문화 자체와 도수치료, 그리고 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한국 의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약 6개월의 기간 정도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려되었던 사실은 한국인들조차도 저의 꺾여버린 목의 모습에 경악하며 저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니고 계시던 학교에 저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휴가를 내셨고 특수 제작한 휠체어와 저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항공사와 접촉하며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죠. 그렇게 약 1년 뒤 저와 어머니는 처음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준비 기간이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몸과는 전혀 다른 경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아는 지인분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저와 함께 머무를 한국의 오피스텔 형식 숙소를 구하실 수 있었고 바로 옆집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줄 지인분들과도 이미 대화를 끝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난 후 서울에 있는 도시로 이동하는데 매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목이 완전히 뒤로 이동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고도 한국인들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의 몇몇 아이들은 제 목이 아플 것 같다면서 어느샌가 저희 뒤로 다가와 제 목을 받쳐주려는 듯한 정말이지 놀라운 배려마저 받았기 때문이죠. 한국과 호주에서의 사회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상황에 저는 정말이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의 부모님은 오히려 그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저희 목에 아무런 배려 없이 그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오히려 제가 다칠 수 있다면서 저에게 양해를 먼저 구한 뒤 자신의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이처럼 한국에서 저는 외형적인 모습만 다를 뿐 그 누구의 손가락질도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항상 저희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한국과 호주가 너무나 다른 것 같다면서 울먹거리시는 모습마저 보여주셨죠. 그렇게 약 7일 정도의 여유 시간을 보낸 뒤 저는 그 한국인 간호사분이 소개해준 한 척추 전문 도수치료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위한 목적보다는 무너져 내린 척추의 상태로 다른 기관들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선택이었죠. 도착하게 된 한국의 도수치료 시설은 제가 생각한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병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한국의 치료사분들은 저의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일반적인 도수치료와 달리 매우 약한 강도로 척추뼈가 지탱하지 못하고 있던 근육들만을 집중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치료법을 준비해 놓았다는 말과 함께 조금이라도 아픈 게 느껴진다면 즉각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아본 한국의 도수치료 재활 방법은 호주에서의 재활치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척추뼈가 존재하지 않는 저의 뼈에 대한 상황이 투시경으로 보이는 듯한 손가락 감각으로 제가 근육통을 느끼는 부위에만 집중적인 치료를 해주셨고 무언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치료 방법이었지만 제 몸이 계속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또 너무나 놀랐던 것은 완전히 뒤로 이동한 제 목뼈에 대한 상황도 어느 정도 인지하셨는지 치료를 하는 중간마다 목뼈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시키려는 듯한 치료법을 시도해 주시며 점점 저의 목에 대한 근육의 부담도 줄여주려는 치료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의 도수치료를 받는 순간에는 항상 뒤에서 중력의 압박을 받던 저의 목뼈가 너무나 시원해지는 기분과 함께 온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한국인 치료사분들 중 단 한 분도 저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저를 피하거나 무언가 차별한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고 지속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려는 노력마저 해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한 한국인 간호사분의 조언에 의해 오게 된 한국이었지만 어느샌가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기괴한 모습을 가진 저와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만큼은 큰 차별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러한 저의 편안한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도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서야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는 말을 천천히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한국에서 약 6개월 동안 도수치료 재활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뒤로 이동해 있던 목뼈와 흐느적거리던 팔과 다리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제일 좋았던 것은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몸에 근육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호주에서 받던 재활치료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그곳에 계시던 도수치료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해 주시며 다음 치료에는 어떠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고 저의 몸 상태가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저의 몸을 그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도망간 저처럼 무척 초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책을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출판할 계획이기에 저와 같은 한국인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조금이나마 들려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은 기적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이냐고. 내가 한국으로 쫓겨나야 된다니.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복하게 자라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복한 걸 넘어서 부유하게 살았고 저희 집안의 힘은 대단했어요.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유복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주 엄하셨거든요. 캐나다에서 가장 엄한 아버지를 뽑는 대회가 있으면 1등을 할 정도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을 만큼이요. 저희 아버지는 치과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오너입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간 이어오신 이 사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포함한 4명의 남매들을 훌륭한 경영가로 키워서 정정당당하게 이 회사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장 큰 오빠와 저는 10살 차이가 나고 오빠는 제가 학생 시절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하며 근무를 해야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줄 것이라며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며 이 부유함을 저희 세대에서도 유지하고 싶다면 그만큼 회사에 이바지하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키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오빠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신입사원 때부터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회사에서 천천히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지만 첫째 오빠는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되어서도 퇴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하지 않는 일들도 오빠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특별 대우도 해주지 않았으며 가족끼리 기업을 물려주는 일이 드문 캐나다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아니 물려받는다는 개념도 아니죠. 정당하게 경영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죠. 때문에 오빠는 그 회사의 누구보다도 높은 책임감과 열망으로 정말 일벌레가 따로 없을 정도로 회사에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첫째 오빠는 고속 승진을 했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승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팀장으로의 승진 기회가 있을 때 승진을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오히려 회사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을 빠르게 승진시키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며 너무 엄해도 엄한 것 아니냐며 아버지의 행동이 비판받을 정도였죠. 결국 그 뒤로 아버지는 자식들의 승진을 막지 않으셨고 저희 5남매는 매일같이 회사에 우리들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누가 마지막에 퇴근을 하냐를 가지고 은근히 경쟁이 붙더니 셋째 오빠는 아예 회사에서 살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5명의 남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니 매출도 오르고 브랜드 가치도 오르고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수백 명 넘는 직원들도
저희 남매가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게 되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만큼 저희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면에서도 경험이 충분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버렸고 솔직히 그동안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느라 3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한 채 말이죠. 대신에 저에게는 부서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이 남아있었지만요. 그리고 저희 5남매는 처음에는 편가르기 없이 서로 도움을 주며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드셨고 누군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할 때가 오자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우애 좋던 사이가 돈과 욕심 때문에 서서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오빠들은 저를 아예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직급도 가장 낮고 게다가 여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부여잡고 카리스마 있게 사람을 부릴 줄 아는 능력도 없는 그런 귀여운 막내 동생으로 생각할 뿐이었어요. 이런 오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저는 더 높은 자리로의 승진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성과를 요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등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덜한 캐나다에서 부하 직원들은 저의 이런 예민하고 날카로운 태도에 가끔은 진정하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삶과 일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등 최근 너무 날카로워졌는데 상담사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등 선을 넘는 발언들을 일삼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들은 정말 저를 위한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들에게 처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감정으로 매일 저를 괴롭혔으며 성과를 내서 나의 능력을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왜 부하 직원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오빠들의 말대로 나의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셋째 오빠는 둘째 오빠보다 입사가 2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오빠들보다 늦게 입사해서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하 직원들을 부릴 줄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부하들을 그저 큰 기계의 부품쯤으로 생각하고 부하들을 다그치고 쪼아대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이런 태도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야근까지 하며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진작에 부하 직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성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했어야 했다며 후회가 되었고 그때부터 더 부하 직원들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성과는 올라가고 저는 곧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말도 없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당장 꺼지라며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굴욕을 주셨어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자 아버지는 책상에 모든 집기들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냐며 아주 극대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것을 처음 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과한 괴롭힘, 인격 없는 대우, 심지어 인종차별을 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런 내용들이 수십 건 수백 건씩 쌓여서 결국에는 10명 넘는 직원들이 저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서 아버지께 보고한 것이에요. 사실 직원들은 바로 검찰에 알려서 고소하는 방안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과거 따뜻한 사람이었던 제가 승진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사과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한 채 집에만 박혀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며 침몰해 하셨고요. 꼴도 보기 싫다며 그리고 한국에 가서 사람이 되어 오라며 저를 한국의 지사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렇게 쫓겨난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여기에서 버텨야 하며 심지어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당해버린 트라우마 때문인지 부하 직원들이 한국어로 자신들끼리 대화를 할 때면 내 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저들이 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고
나를 쫓아내려고 모의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들과 오히려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한국 직원들은 거리를 두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굳이 먼저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외롭고 고독했지만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완전히 아버지 눈밖에 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근무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결제를 받으러 들어왔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하다가 뜬금없이 저희 회식 언제 하나요?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직원들이 회식 한 번 안 하냐며 궁금해서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퇴근 후 단체로 저녁 식사 자리와 술자리를 갖는 게 한국의 회식 문화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문화였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회식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거리가 있었고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직원들과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다들 개인사도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어제 잘 들어가셨냐며 먼저 인사를 건네며 저를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고요. 작은 농담들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예전에 캐나다에서의 회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저한테 농담도 걸며 제게 필요한 조언도 해주었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로 얻은 기회인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하 직원들과 격없는 대화도 하며 부하 직원들을 제가 쓸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민하고 날카로운 행동들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직원들을 정말로 동료로 생각하며 같이 협동해서 일을 했습니다. 팀원이 다른 팀과의 트러블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저는 제 팀원들의 입장에서 다른 팀의 부서 팀장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논의했고 저는 언제나 늘 저희 팀원들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팀장의 역할이고 해야 할 본분이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제가 이런 행동들을 해도 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니 부하 직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무능력한 팀장은 아니네라는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면 여기에 한국 직원들은 저의 이런 모습에 굉장히 고마워하며 저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식으로 부하 직원들과 격없이 지낸다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기도 했어요. 회식 자리도 늘었고 부하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다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출근하는 게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밀려왔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해서 한국인 동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나이대도 다 비슷해서 그런지 어떤 주제로 말을 해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문화권이 달라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들 고민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부서는 늘 출근해서도 즐겁고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다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와 같이 파란 눈에 캐나다인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분위기도 무거운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만 시끄럽다고 뒤에서 비난하던 사람들의 입도 결국에는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과가 가장 좋았고 인센티브는 모두 우리 사무실이 다 휩쓸었기 때문이에요. 연말 사내 행사에서 한국식 표현으로 인센티브 몰빵을 먹어버린 우리 팀원들은 돈을 모아서 전 직원들에게 애슐리라는 뷔페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규모라서 그날 그 식당 매장을 거의 통째로 빌렸죠. 그리고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퀴즈 맞추기, 경품 추첨 등 작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에 저희 팀원들은 나와서 한마디씩 했는데 팀원들은 하나같이 캐나다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부하 직원과 격없이 지내주는 우리 팀장님 덕분에 일 능률도 올라가고 회사에 출근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라면서 아주 재미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직원들에게 터치하지 않았고
그들과 친근한 동료처럼 대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 계기가 제가 온 지 2주 만에 열린 회식 자리 때부터였고요.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제가 본 한국의 회식 문화는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첫 회식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과 있을 때면 즐겁고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내 연말 행사 때 완벽하게 자각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 뒤로는 퇴근 후 한국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댄스 교실에도 가보고요. 한옥 체험, 차 만들기 체험 등 지극히 한국적인 것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는 김장 체험도 해봤어요. 제가 거기서 해온 김장김치를 가져와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과 친해질 때 선을 긋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믿을 거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한국인들과 지내면 지낼수록 이곳 한국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쫓겨왔을 때만 해도 이곳에 공기를 마시는 기분마저 찝찝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집도 사버렸고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얻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한국적인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마음이 있어서 출근하는 것도 싫지도 않고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조금 당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곳에서 더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라며 흔쾌히 허락하시기도 했어요. 가족들의 지지도 받고요. 오빠들은 경쟁 상대 하나 줄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동생이 그러고 싶다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고 나중에 한국에 놀러 가면 믿을 구석이 있다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깜냥도 안 되었던 제가 오빠들을 잡아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더 편합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부딪힌 사람들이 제 글을 보신다면 힘을 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참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가장 큰 아군이 되어줄 거예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도 어차피 인도랑 똑같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어디 또 있겠어요? 여기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는지 공항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복장은 여행객이라고는 하기 민망할 정도로 흐트러진 채 피곤에 절어 있었는데요. 어딘가 수척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험을 좋아하는 중국인 유가옥입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가고 싶던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저는 인도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인도 여행을 결정하고 난 후 지인들은 미쳤냐며 저를 뜯어 말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었고 남들이 다 가는 뻔한 여행길은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인도 여행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 결정은 추후 제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설렘이 가득했던 인도 여행의 첫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며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거나 맛있는 밥을 먹게 도와주겠다며 가지각색의 이유들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솔직히 겁나고 무서웠지만 제가 많이 위축되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그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을 했고 서둘러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본인들의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부르는 가격도 모두 달랐고 이 사람들이 과연 안전하게 숙소까지 데려다 줄지도 의문이었어요. 한참 고민 끝에 한 택시로 마음을 결정하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구글 지도와 다르게 정말 빙빙 돌아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냐고 따져 물으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지 무사히 숙소까지 도착은 했지만 돈은 예상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도 문제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코앞에 숙소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놀자는 남자들은 한둘이 아니었고 본인들끼리 저를 우롱해가며 비웃고 그 상황을 즐겼어요. 그럴수록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뿌리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길을 막아서고 놀자고 거침없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대꾸를 해주지 않고 한껏 누려보고 다 비키라 소리를 쳤는데 그러니 저더러 코로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겨우 숙소에 들어와 짐을 풀고 나니 공항에서부터 오는 길 내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나른했어요.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호텔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멈추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며 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났고 역시 그들은 저를 조롱했어요. 이대로 문이 열리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저는 호텔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저들은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갔던 호텔이 유독 불친절했을 수 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벌에 처할 텐데 저걸 조치라고 취하는지 놀라웠어요. 이때부터 인도 여행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고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한 호텔에서 쭉 묵을 예정이라 예약을 미리 해뒀지만 제가 이곳에서 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옮기려고 알아보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인도 여행을 더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숙소비는 버릴지언정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중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입을 모아 한국을 추천해줬습니다. 사실 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가까워서 그런지에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후보에 넣지 않았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니 마음이 쏠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갈지 그래도 온 김에 하루만 더 인도를 제대로 보고 갈지 고민을 했어요. 2번 다시 못 올 것 같은데 공포에 질려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날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까지 딱 2일만 머물다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공포심에 떨며 그날 밤은 그 호텔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나마 대도시 쪽으로 다니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반대로 현대식 빌딩 하나 없는 마을로 다니면 많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인도의 경우 남성 우월 의식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이고 종교 자체가 힌두교이긴 하지만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였어요. 거기다 계급제 사회였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인도라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아니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걸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을 한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남자도 혼자 다니면 위험한 나라가 인도라는데 여자인 제가 혼자 나서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인도가 정말 위험했던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솔직히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조롱하며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반복되었어요. 점점도가 지나쳐 거의 끌려갈 뻔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경찰을 불렀는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 경찰은 자국민이 아닌 관광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불렀냐는 분위기였고 경찰도 한통속이 되어 저를 놀리는 듯 했어요. 비리로 얼룩진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인도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경찰들도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니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인원이 몇 명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만 입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 피해에서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 인도를 여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가 있었지만 저는 급히 짐을 싸들고 무작정 공항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다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나라마다 분위기와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도는 제가 겪은 나라 중 그야말로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선진국이니 인도보다는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실히 내려서 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듯 보였는데 그게 정신없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뒤에 일정들도 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매우 우수했어요. 입국 심사도 일사천리였고 공항 택시를 이용해서 서울로 넘어가기에도 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택시기사님의 따뜻함이었어요. 먼저 중국에서 오신 거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하니 본인의 자녀가 중국 유학 중이라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신다며 서툰 중국어로 저와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시던 중 제가 가는 곳 근처에 꼭 가보면 좋은 곳과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뭔가 대화가 술술 이어지니 제가 가려고 저장해둔 맛집을 보여드렸더니 더 좋은 곳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려던 곳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비슷한 곳은 이런 곳이 있다고 가는 내내 많은 정보를 얻게 해주셨어요. 택시 기사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린 후 체크인까지도 완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시나 어딜 가도 빠릿해서 좋았고 그 속에 친절함이 있었어요. 한국을 둘러보려고 길을 나서는데 문득 바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관찰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릿하게 움직이고 저마다 바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허리가 굽으신 채 유모차를 힘겹게 끌며 가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그런 할머니의 유모차를 대신 끌어 신호등을 건너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따뜻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성격 급하고 딱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구경을 하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신 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문받는 직원분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번역기를 사용해 중국어로 어떻게든 소통을 하시고 주문을 받으려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중국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고 중국어로 늘 소통을 하기에 상대 측이 알아서 주문을 하길 원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나서서 관광객의 모국어를 사용해주지 않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식사를 하려는 제게 와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음식이 너무 맵지는 않은지 등 세심하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다 먹은 후 계산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이미 제가 먹은 밥상을 다 치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말 일하는 시스템 방식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밥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감동을 제대로 받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숙소로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길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기 위해 팝을 갔는데 한국인들의 정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홀로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제게 다정하게 질문도 해주셔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홀로 여행 중인 외국인도 소개를 해주셔서 그 친구와는 그날 이후 한국 여행을 하면서 밥 한 끼도 하고 술도 마셨어요. 지금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중국은 남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본인을 낮춰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런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선진국이라 그런지 살기에도 편한 나라였어요. 여행하면서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아도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하철이 편리했습니다. 중국어로 볼 수 있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중국은 택시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중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당황해하고 복잡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버스를 이용할 때도 좋았습니다. 한국은 버스 배차 시간이 짧은 편이라 코앞에서 차를 놓쳐도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더욱 좋았던 부분은 난방, 냉방도 빵빵해서 어딜 가나 적절한 온도에 맞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너무나 많아서 실시간으로 중국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인물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거리에서 수백 번을 보는데 신기했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과하지 않아 좋았고 매너가 기본적으로 좋은 나라였습니다. 어디서든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다려줬다 문을 닫더라고요.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인도 여행을 꿈꾸고 목표로 해서 가장 큰 중점을 둔 것은 인도였어요. 한국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여행을 한 후 현재 한국에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취업을 할지 가서 공부를 할지 말입니다. 한국을 다녀오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늘 모험을 좋아하고 조금은 불안정한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현재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어눌하고 어설프지만 한글은 배울수록 매력이 있어요. 다양한 나라 중 이렇게 고귀한 언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고 고귀한 언어를 가진 한국이 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맞아주던 한국은 떠나는 그 길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오죽 아쉬웠으면 공항에 미리 와서 괜히 한국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에 공항에서도 한참을 놀다 갔을까요? 면세점도 가보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갔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곧 한국을 또 간다면 꼭 찾아가고 싶어요. 길거리 음식을 팔던 포장마차에 계셨던 이모님인데 이분과 거의 매일 보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분식도 팔고 떡도 팔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셨다는 이모님은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부럽다고 하시며 한국을 많이 즐기며 눈에 많이 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님과 인생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거라 언젠가 중국으로 한번 초대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모님과도 따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한국을 놀러 가든 이모님을 초대하든 꼭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남기려 합니다. 너무나 좋았던 한국의 따스함이 철없이 모험하며 살던 제 생각을 바꾸게 해줬어요. 한층 성숙해질 수 있던 계기를 심어주고 좋은 기억을 심어준 한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